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농심그룹의 유통전문기업인 메가마트가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청구한 특허 심판원의 결과에 대해 맞선 대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노 관장은 곧바로 항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을 1%대 수준으로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실적 부진과 갤럭시 등 모바일 분야에서 기대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은 것이 임금 소폭 인상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토스,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3사의 작년 평균 연봉이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발직과 경력직에 높은 보수를 내걸며 공격적인 채용을 이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프라임 이슈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전에 마감한 우리 증시 상황으로 좀 알아보죠.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여파가 오늘 한국 증시를 뒤늦게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SVB 파산 사태가 우리 한국 시장까지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변한 변동의 원인이 뭘까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SVB 사태의 이 본질이 벤처 기업들에 있다는 점에서 은행으로까지는 위험이 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럽 증시가 휘청이게 되면서 한국 시장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56 빠진 2,348.97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거래일보다 3.91% 빠진 758.05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간밤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출렁거렸었는데요.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04% 하락한 14,959.47에 마감을 했고요. 또 프랑스 파리의 증시 깍그 지수 또한 2.90% 떨어진 7,011.5%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한 여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엔 초자산 자체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서브프라임이 모기지였지만 지금은 벤처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 쪽까지는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증시와 환율 모두 변동폭이 큽니다. 그만큼 네. 좀 시장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농심그룹의 유통 전문 회사죠. 메가마트가 상표인 메가의 소유권을 놓고 홈플러스와 법정 다툼에 나섰습니다. 자, 이소영 기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농심의 메가마트와 또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 사이에서 이 메가라는 상표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서로 마찰을 빚다가 끝내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예. 이 메가마트는 농심그룹이 1975년 슈퍼마켓 운영사인 동양체인을 인수해서 세운 유통업체인데요. 이 농심가라는 이름으로 슈퍼마켓 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1995년 부산에 대형 할인점을 내면서 메가마켓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후 메가마트로 상호를 변경을 했고요. 사명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상표권을 갖춘 상태고요. 네. 그런데 이 홈플러스가 인천의 메가라는 상표를 사용해서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작년 2월에 상호 사용 변경 요청을
이 농심 측에서 홈플러스 측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홈플러스는 이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이 지난 7월 심판 청구로 맞섰습니다. 이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켓 상표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내고 큰 규모의 식료품 상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마켓, 메가푸드마켓 뭐 워낙에 좀 비슷하긴 하군요. 네. 자, 그렇다면 특허 심판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 특허 심판원은 이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한다면서 이 메가푸드마켓은 메가마켓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메가마트는 특허 심판원의 판단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단일 뿐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업태도 아닌 동일 리테일 경쟁사가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던 메가푸드마켓을 회사 상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 재산권의 권리를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특허 심판원의 판결에 대해 농심 메가마트 측은 취소 권리 범위 확인을 심판 1심 신결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네. 메가마트 이번 소송이 메가마트 쪽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메가푸드마켓이라는 상표는 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상표 사용의 권한은 소비자들이 메가마트와 또 홈플러스 중 어느 곳을 더 많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메가마트는 전국 15개 점포를 갖춘 상태고요.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메가푸드마켓 인천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7개 매장을 갖춰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심의 메가마트는 사실 흔히 많이 보진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특허 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농심 메가마트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메가마트가 특허법원으로 제기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권리 확인 소송 절차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의 번복 행위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이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SK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했던 가처분 신청을 냈을 당시 이혼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 행위를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된 겁니다. 네, 이미 12월에 나왔었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좀 알려진 거군요. 네. 네,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번복한 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 관장은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 혹한기에 삼성전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을 1%대 수준으로 노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기자, 삼성이 이렇게 임금 인상률을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반도체 실적 부진에 더해서 이 갤럭시 등 모바일 분야에서 또한 기대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는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인상률이고요. 개인 성과에 따른 성과 인상률을 반영하면 통상 임금 인상은 이보다 높겠습니다.
아울러 교섭 초반인 점을 감안해서 사측이 인상률을 낮게 제시하는 전략도 일부 반영돼 있다는 것이 노조와 업계의 분석입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서 갤럭시 S22 게임 최적화 서비스 사태와 또 반도체 재고 등은 경영진의 잘못인데 직원에게 고통을 전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 10%를 목표로 사측과 교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노사 실무진은 지난해 12월 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금 복리 변교섭을 진행해 왔고요. 이에 더해서 지난해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5%에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한 9%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노조 측에서는 경영진의 잘못인데 직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네. 그리고 1%가 아니라 10%를 목표로 지금 사측과 교섭 중이다라는 상황인 거고. 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연구소를 양적 질적으로 2배가량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 불황 속에서도 이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초격차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연구원을 방문해서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꼽히는 M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추후 상용화에 성공하면 세상에 없는 제품을 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램은 D램에 비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와 동시에 생산 단가는 낮고 수명도 긴 것으로 평가받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M램을 지난 2002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난 2019년 양산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이 조직에서 커가는 여러분들은 행운아라고 칭하면서 반도체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요. 예. 또 M램을 개발하는 직원들에게는 차세대 메모리 하나인 M램이 추후 상용화에 성공해서 세상에 없던 일을 상용화하자라고 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드러났습니다. 네, 요즘에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 돈잔치로 비판까지 받은 은행권도 있죠. 자,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금리 상승의 수혜를 연봉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자그만치 연봉이 억대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임직원 평균 보수가 1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1억 5,300만 원이었던 전년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만 이 스톡 옵션을 제외하면 평균 연봉은 9,500여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크게 오른 겁니다. 이어 토스뱅크의 임직원 평균 보수도 1억 1,9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 6,100만 원이었던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출범 직후였던 지난 2021년보다 지난해 정규직 채용이 늘고 또 보너스 지급 등으로 연봉 수치가 급격하게 오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시중은행보다도 더 많이 받았군요. 네, 맞습니다. 이 K뱅크 연봉도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9,600만 원으로 전년도 8천만 원보다 20%가량 늘었고요. 지난해 인터넷은행 3사도 금리 상승기를 타고 모두 이자 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순이익이 2,631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K뱅크 또한 역대 최대인 83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후발주자 토스뱅크 또한 적자폭이 최근 113억 원이나 개선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에는 일부 은행만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중은행과 연봉 수준을 좀 비교해 볼까요? 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각각 1억 1,300만 원과 1억 400만 원입니다. 이런 주요 시중은행의 연봉 수준보다 높은 겁니다. 이 카뱅은 수천만 원의 스톡 옵션이 연봉에 포함됐는데요. 이 지난해 한 주당 4만 원이 넘는 스톡 옵션을 직원 860여 명에게 약 47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예. 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주식시장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카뱅 임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으로 큰 돈을 챙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주주 환원책 부족 지적의 카뱅은 이번에 처음으로 381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과 또 130억 원의 자사주 매입도 결정을 했고요. 오는 29일에 주주총회를 통해 주당 80원의 첫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인 타파스 엔터테인먼트의 한국 법인이죠. 이 타파스 코리아에 대한 지금 청산 절차를 다음 달부터 밟는다고 합니다. 이 기자,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카카오엔터는 이 경영 효율화와 또 경제력 제고를 위해서 타파스 코리아를 청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타파스 엔터는 카카오엔터가 지난 2021년부터 22년까지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서 출범시킨 북미 지적재산 전진기지입니다. 이 카카오엔터가 2021년 북미 최초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 미디어와 또 미국 대형 웹소설 기업인 레디쉬를 각각 5억 1천만 달러, 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6천억 원에 달하고요. 또 4억 4천만 달러, 약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를 합병해서 타파스 엔터를 세운 겁니다. 네. 이 타파스 코리아는 북미 웹툰 웹소설 플랫폼인 타파스 엔터의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을 담당해왔던 곳으로 직원 수는 약 30여 명입니다. 이 법인 청산에 따라서 마케팅 운영 기능은 카카오엔터에 이관이 되고요. 일부 인력은 절차를 거쳐서 흡수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타파스 미디어와 레디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지금 타파스 미디어의 대규모 정리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네, 합병 전후로 이 타파스 미디어에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이 최근에는 이 타파스 레디쉬의 창업자 그리고 고위직 임원들도 줄줄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난해 8월에는 레디쉬 창업자인 이승윤 카카오엔터 글로벌 전략 담당이 이 퇴사를 하게 됐고요. 올해 1월에는 타파스 창업자 이 김창원 타파스 엔터 공동대표 겸 카카오엔터 글로벌 전략 담당이 사임을 했습니다. 또 레디쉬의 수 존슨 최고 콘텐츠 책임자가 지난해 사직을 했고 또 테일러 칼슨 최고 운영 책임자도 최근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한국타이어의 대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뿐 아니라 그 업계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금 CJ 대한통운 대전 허브 터미널이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이소영 기자,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CJ 대한통운 대전 허브 터미널은 이 한국 타이어 화재에 따른 유독가스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 근무자들을 전원 대피시키고 시설을 멈췄습니다. 자연스럽게 간선 차량 운행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고 별도 간선차를 운영 중이고요. 다만 비상 시스템으로는 전날 집화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면서 택배 배송 등의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 CJ 대한통운은 대전 허브터미널 마비로 발생했던 잔류 신선 상품에 대해선 별도 비상 중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중계 차질에 따른 신선 상품 배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옥천 허브터미널로 긴급하게 보낸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CJ 대한통운은 대전 허브터미널 물량을 다른 터미널로 분산해서 계속 신속하게 배송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DJ 코퍼레이션과 일본의 롯데 계열사인 롯데서비스와의 6년 넘는 법적 분쟁이 드디어 종결이 됐습니다. 자, 지난 2018년에 롯데서비스가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기자, 이 부분부터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입니다. 네. 2018년 당시 롯데 서비스 대표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벌였던 사업과 관련해서 롯데 서비스 측이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지난해 4월 2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선량한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주의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동주 회장은 1심 판단에 불복 항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 롯데 서비스 주장은 당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 신동주 회장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신동주 회장의 1심 이제 판단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불복하고 항소를 했는데 네. 2심의 결과도 나왔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이 도쿄 고등법원 재판장은 양방에 이 화해를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 최종적으로 신동주 회장 측이 롯데서비스에 화해금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 화해 결정은 지난달에 있었으나 외부에 알릴지 법적 검토를 하느라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거 없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것은 전혀 납득될 수는 없지만 이 화해금 차원으로 조금이나마 그룹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화해 합의를 수용하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2020년 3월에 경영난 등으로 운항을 전면 중단한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날아오르게 됐습니다. 자,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기자, 이 자리에서 새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네, 이스타항공은 현재 세대인 항공기를 올해 안으로 1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상반기 2대 그리고 하반기 5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서 리스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스타항공 측은 전했습니다. 특히 7호기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국제선 취항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올해 매출 1,460억 원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5년 후인 2027년에는 20대 이상의 기재와 또 매출 8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스타항공이 이제 부채가 상당했었는데 벌써 네.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 계획을 잡고 있군요. 자, 그래서 자본 잠식에 빠진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네. 기자간담회에서 그 내용도 좀 나왔을까요? 네, 지난 1월에 1,100억 원 정도의 운영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이를 벗어났다고 이 기자간담회에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조중석 대표는 VIG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재 도입 업무는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얘기했고요. 이 운영 자금이 투입되고 AOC 발급 이후에도 이 임대사들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프라임 이슈, 네, 오늘 경제계 소식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